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포맥스 라이브 이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다자산의 김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사님 저는 영상으로는 많이 뵀는데 네. 직접 뵌 건 처음이에요. 네, 저도 처음 뵙습니다. 네. 오늘 또 시장이 좀 어려울 때 이렇게 함께 나와주셔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많은 진행으로 오늘 함께 호흡을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 아마도 이진우 소장님 어디 가셨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좀 건강상의 문제로 오늘은 약간의 휴식이 필요하신 관계로 저희 둘이 오늘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오늘 좀 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또 공부하고 채워갈 것인지 잠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1부 역시나 우리 통 선생님, 제리 선생님과 함께 할 거고요. 2부는 많이들 궁금해하실 연준의 긴축 그리고 금리 인상 관련해서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 모실 거냐면요. 미주은행의 변정규 전무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용조 소장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 선생님. 네. 잘 지내셨죠, 한 주간? 네, 잘. 그런데 예. 버럭 소장님이 많이 젊어지셨는 줄 알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잘생기신 분께서 오셔가지고 일주일 만에. 네, 그래서 네네. 일주일 만에 무슨 격변이 있었나? 회춘하시는 줄 알고. 예, 네. 그렇지만 예, 버럭 소장님 이 방송 보고 계신다면 네, 건강 빨리 쾌유하시고요. 네, 그러니까요. 많이 조금 안 좋으시다 싶으시면 한 2, 3주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아. 네, 그냥 푹 쉬셔도 된다는. 이 방송을 보시고 꼭 회복해서 다음 주에 꼭 나오실 것 같은. 네. 물론 저도 금요일에 거기에 나오실 적극 것 동의합니다. 저도 거기에 적극 동의하고 네. 지금은 뭐 이사님 나오셨지만 뭐 금요일 날 정 안 되면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제는 안 그래도 단체방에서 수장님이 이거를 경계를 네. 좀 하셨거든요. 아, 네. 바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실 것 같다고. 아니 네. 그 이준 선생님 자리는 비워드릴 거예요. 우리가 네. 그 자리에 앉겠다라는 건 아니고. 아, 그쵸, 그래도 그쵸. 뭐 그래도 예견된 미래를 받아들이셔야죠. 아, 예. 네. 시간은 흘러가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이사님이 잘 간직하고 계시다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투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소장님 오늘 어떤 내용들 예, 가져오셨는지 한번 오늘 들어볼게요. 네. 조금 뭐 시장에 있어서 충격을 줬던 두 종목이 있습니다. KCC하고 오스템 임플란트. 이 두 종목을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한번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투자자분들이 이참에 요런 것을 통해서 재무적으로 좀 알아야 될 내용들 좀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네. 일단 뭐 이번 주 주요 이슈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는 뭐 지금 뭐 조금 전까지도 또 이제 뭐 나토 문제가 되고 뭐 전쟁 가능성이 또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상수죠. 저게 지금 이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걱정이에요. 주식 시장에 있어서 다양한 영향 뭐 여러 가지 보도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뭐 반도체 소재부터 시작해서 뭐 곡물, 뭐 천연가스 여러 가지 문제가 얽매여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문제들을 좀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거는 뭐 어쨌든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네. 단 한 가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전쟁 관련해서 빠진 주식이라면 이럴 때 사야 된다. 전쟁 때문에 빠진 주식이라면 그건 시장에 있어서의 방향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일시적인 요소라고 보면 이거는 오히려 과감하게 역발상을 해야 된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일단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일단 뭐 금리를 동결하긴 했습니다만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계속 금리를 갖고 또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그다음에 내일 같은 경우 중국의 소비자 물가랑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가 나옵니다. 이게 좀 엇갈린 부분들인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올림픽 기간이지만 그래도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돈을 풀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고 내심 또 우리나라 투자자 중에서는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과 이제 미국이 이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때문에 또 금리를 또 얼마큼 빨리 옥죄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이 지표들을 잘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죄송한데요. 예. 하나가 빠졌네요. 뭐요? 오늘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PPI가 하나가 빠져서 잠깐 끼워 넣었습니다. 예. 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일 날 미국의 FOMC 의사록 발표가 나오는데 네. 뭐 이거는 뭐 지난 거니까 어차피 그렇게 큰 비중은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연준 위원들의 시각을 한번 얼만큼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뭐 어차피 일정이니까 간단하게 좀 마무리하고요. 네. 승희 씨한테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장은 승희 씨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아, 네.
다음 중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게 손익계산상에서 네네. 어떤 지표가 가장 중요할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예. 다 중요하죠. 투자자 다 중요한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기순이익 아니에요? 그렇죠. 단기 순이익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아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 영업이익이 더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그런데 왜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사님이 이사님은 당연히 아시고 전 당연히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뭐야 이런 분위기셨어요 지금. 껌값이 고 이거는 네. 왜냐면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 제가 그래서 승인 아나운서를 찍었는데 네네. 만만하시다는 얘기죠? 근데 너무 전제하시는 거 아닙니까? 잘 모르시는 분의 아니요 그런 지금 이제 대표자가 되셔야죠. 여기서는 그쵸. 대표자가 되셔야 되는 게 제가 항상 대변하려고 물론 하죠. 우리가 네. 이제 손익계산서를 볼 때 단기 순이익이 제일 먼저 눈에 가는 건 저도 그래요. 네. 그건 사실이에요. 단기 순이익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가지만 영업이익이 단기 순이익과 영업이익의 차이점부터 말씀드리면 영업이익은 그 회사가 본질적인 영업을 통해서 낸 이익이에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의 연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단기 순이익은 요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 사이에 영업의 손익이 있죠. 영업의 손익은 환차 손이라든지 이자 소득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건물 매각 차익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영업과 관계 없는 손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일시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영업의 손익은 일시적으로 가감이 되기 때문에 결국 단기 손익보다는 영업이익을 더 봐야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물론 단기 수익이 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이 회사의 우량도를 따질 때는 영업이익을 봐야 된다. 우리가 그 소위 말해서 가치 투자자인 한 사람 윌리엄 오닐이라는 사람도 보면 영업이익에 3년 늘어나는 걸 강조하거든요. 단기 순이익에 3년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제가 왜 미리 말씀드리냐면 오늘 KCC가 거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KCC가 일단은 그 4분기 이익을 발표하면서 온기 이익을 발표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 지난해 매출액은 1조 5천억, 영업이익은 683억 원, 지배주주 손익은 1,875억 원. 그러니까 보면 매출이 늘었고 매출은 12.6%가 늘었고 영업이익은 26.8%가 늘었어요. 자,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승희 씨, 매출이 늘었을 때 네. 우량한 회사라면 영업이익이 매출 증가율보다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 늘었으면 네, 매출 영업이익은 20% 늘어야 될까요? 5% 늘어야 될까요? 영업이익은 20% 늘어야 할지 5% 늘어야 그게 우량한 회사라면 우량한 회사라고 라면, 가정했을 때 네. 소장님 그냥 찍을까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할게요. 네. 네. 왜 왜냐하면 우리 국모를 죄송합니다. 괴롭히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게 뭐냐면 매출이 10% 늘었으면 영업이익은 20% 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가운데 비용이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이 비용은 거의 고정비적인 성격이에요. 물론 매출에 따라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거의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죠. 고정비이기 때문에. 근데 잠시만요. 근데 우량한 회사인지 아닌지에 따라 근데 그게 달라요? 아까 그렇죠. 전제하신 그러니까 거 보니까. 이 회사가 매출이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줄었다라고 보면 비용을 통제 못한 거예요. 근데 비용을 통제한 회사라면 이게 이 회사가 뭘 하냐는 상관없어요. 비용을 적절히 통제하는 회사라면 매출이 늘어난 것보다 영업이익이 더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KCC가 매출이 12%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은 26% 늘어났어요. 이게 모양이 좋아요. 근데 지금 투자자들에게 오늘 쇼크를 준 건 순이익이 적자로 변환됐다는 거. 온기로 봤을 때 500억 적자예요. 이게 지금 쇼킹을 한 거예요. 아니 매출 늘고 영업이익도 늘었는데 단기 순이익이 적자야? 그래서 다음 장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지금 온기 실적이에요. 온기로 보면 매출은 5조 8천억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3,800억이에요. 근데 단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580억이에요.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 3,800억과 마이너스 그럼 4,000 한 2,300억이 마이너스가 난 거잖아요. 이게 어디서 난 거죠? 그냥 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냐면 어디서 나왔냐면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보면 맨 하단에 보면 지배주주 손익은 삼성물산 지분, 한국조선해양의 상장 가치 하락에 따라서다. 그러니까 이제 KCC 같은 경우 지분 투자를 많이 하는 어떤 그 투자 자산이 많은 회사인데 이게 그동안 득을 보다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본질적으로 KCC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쇼크일까요? 저는 일시적인 쇼크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KIFRS 이게 회계 기준이 바뀐 지 한 5년 됐습니다. 5년 됐는데 지금 자산재 평가라는
그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자산재 평가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자산재 평가라는 얘기를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의가 아니라 아예 못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기존의 K갑 시절에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건물을 100억에 샀다가 이 건물이 지금 1000억이 되면 자산재 평가를 해갖고 900억 이익을 잡았어요. 영업외 손익으로 해가지고 900억 이익을 받아서 그 순이익을 끌어당겼어요. 근데 지금 KIFRS에서는 시가평가제를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4분기 때 지금 내 건물의 가치, 내 투자자산의 가치, 그 다음에 1분기 때 내 건물의 가치, 내 투자자산 이걸 실시간 반영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산재 평가라는 말이 사라지고 이번에 그 KCC가 삼성물산과 한국조선해양이 빠진 것을 반영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KCC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뭐 실리콘 사업 부부들이 생각보다는 좀 저조하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KCC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발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사요? 전 사도 된다고 봐요. 이게 결론이죠? 예. 네. 이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은 뭐 네. 저런 영업외적인 부분이 오늘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원인이 뭐 됐다고도 생각하는데 네네. 근본적 원인은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자체가 1,300억이 넘었는데 네네. 650억밖에 안 나왔잖아요. 아.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온 것 같고 그 절반 원인을 나온 따져 거죠. 보니 예. 앞에 이제 저기 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 네. 이제 물류비가 많이 들었다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이 되게 뭐랄까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식되면서 1분기도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좀 빠진 부분도 물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사님 입장에선 사실 것 같으세요? 일단은 좀 지켜볼 것 같아요. 물류 비용 자체가 지금 당장 내려가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영업이익이 중요한 거라면 주식에서 중요한 거라면 그게 단기간에 반전이 안 된다면 약간 좀 지켜보는 걸로 변수. 파이트. 대표님은요? 아니 대표님도 답변해 주셔야죠. 전 다수결로 몰라요. 바꿀까요? 근데 이건 좀 너무 다수결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평가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조금 과하게 빠졌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거고. 근데 물류비 문제 그러니까 이사님이 정확히 체크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저는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하지만 세세하게 들어가서는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 저는 네. 원래는 차 소장님의 반대로 가는데 아 그래요? 네 오늘은 종가에 살려고 90% 아 그러셨어요?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다가 아. 그냥 참았습니다. 20% 넘게 하락한 건 좀 과했습니다. 좀 과하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그러니까 제가 아는 KCC의 모멘티브라는 회사는 인수를 하고 이제 막 뭔가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앞으로 실리콘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커질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좀 너무 과소평가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까딱까딱 하다가 일단은 제가 일단은 발표할 줄 알고 보고요. 안 사셨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요 재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뭐 이런 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늘 갖고 계신 분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거를 놓고 상장 폐지 심사를 이제 진행하는 걸로 나왔는데 아이고. 지금 이제 분위기로 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횡령으로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돈이 회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이제 과하게 문제 삼기는 어려운 걸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그렇다고 해서 거래를 풀어주면 한 달 뒤에 감사 보고서가 나옵니다. 감사 보고서가 감사 의견 거절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거래 정지가 되고 상장 폐지 사유가 된다. 그러면 한 달 동안 풀어놨다가 다시 또 묶으면 오히려 투자자들의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일단 지켜보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이거는 이제 나온 사실 뉴스들을 말씀드리고 감사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들을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좋아요. 네. 우리가 이제 상장법인들은 외부 감사를 받도록 돼 있죠. 규정이.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 감사 부서가 있긴 합니다만 무조건 그 외부의 회계 감사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감사를 받는다라는 게 이게 회계 기준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외부 감사에서 적정이 나왔다 그래서 이 회사가 우량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게 투자자들이 감사 의견 적정 나왔으면 통과됐네. 우리 회사 우량하네. 감사 의견 거절 나왔으면 우리 회사 망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준은 회계 기준에 맞춰졌느냐의 여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쁜 회사가 우리가 만약에 1,000억 적자인 회사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영업이 안 좋아서 1,000억 적자가 나왔어. 그럼 감사 의견 적절이에요. 근데 감사 의견이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같이
이익이 상당 부분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계부서 담당자가 돈을 횡령한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를 마음대로 했으면 감사기관 거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적정의견이라고 하면 감사 범위가 제한을 받지 않고 회계사가 자유롭게 보고서를 마음대로 볼 수 있었다. 이게 적정이고요. 한정의견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찜찜하다. 라는 거면 그러면 이제 한정. 근데 과거에는 그 회계 법인들이 대기업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 관계였잖아요. 거래 관계여서 웬만하면 다 적정을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 시대도 아무도 책임을 안 졌어요. 근데 지금은 최근에는 법이 바뀌어서 이게 문제 시대면 회계법인이 벌을 받아요. 회계법인이 벌을 받기 때문에 회계법인이 봐달라고 해도 봐줄 수가 없어요. 자기네 생존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정부가 잘한 것 같아요. 회계법인을 두드려 잡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회계법인이 봤을 때 적정과 한정과 부적절에 대해서 냉혹하게 가립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은 의견 거절인데 뭔가 의견을 낼 만한 걸 찾지 못했을 때 재무제표도 믿지 못하겠고 회계 기준을 어겼어요. 이게 나오면 근데 적정 의견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상패 사유가 돼요. 그게 이제 과중이 다르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여기에 걸려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나쁘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좋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 돈을 회수했으니 안심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회계 기준을 지금 믿을 수 없다라고 금융당국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3월 말까지 나오는 회계 보고서에 관심을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사님 운용하시는 펀드에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없으신가요? 근데 저희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아, 방송에서. 그렇군요. 아, 네네네. 예.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네. 많은 기관들이 사실은 들고 있는 주식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영업적으로만 보면 사실 훌륭한 그렇죠, 기업이에요. 예. 내부 통제라든가 저런 회계적인 문제들이 있기 아. 때문에 저런 일들이 생겼는데 네. 좋은 기업, 좋은 영업을 하는 기업들은 뭐 어떤 식으로든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걸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맞으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 보유하고 있든 없든 간에 네. 저도 이제 방송에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추천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우량한 회사라고. 그런데 뒤통수를 이렇게 맞으면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세요? 사실 거래 정지가 바로 되면 네. 대응할 방법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예를 들면 만약에 들고 있다면 이제 내부적인 통제 시스템이 저희도 있을 거고 네. 고객들에 대한 선간주의 의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처리들을 합니다. 네네. 근데 어차피 포트폴리오로 접근하시는 거니까. 네네. 여기 몰방은 아니니까 이제 네네. 개인 투자들이 몰방이 이제 위험한 거지. 네. 근데 외국인 보유 비중이 41%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오스템 임플란트를 작년 가을부터 추천했었는데 우연히 들은 얘기인데 제 아는 지인의 딸이 치기공 그걸 한대요. 근데 가을서부터 그러니까 맨 놀다가 맨날 야근해서 죽겠다는 소리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탐방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임플란트 이빨을 고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봤더니 그때부터 주가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과는 좀 달랐던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것들이 그럼 그분은 사셨겠네요?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죠. 소장님 근데 추천하셨을 거 아니에요? 전 추천했죠. 물어내라. 이미 엑시트하고 나올 기회는 몰라요. 그걸 모르겠고요. 예. 다음에 이제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감사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감사 의견에 대해서는 이제 적정 의견이다라면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고요. 제가 이제 수요일부터 한 마디씩 와, 오늘 하는 자료가 기대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갑자기 자료가 폭발하세요? 좀 저도 이제 좀 먹고 살려고요. 생명 연장에 네, 생명연장.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한 마디씩 하는 거는 제 그냥 뇌피셜이 아니고 주식의 격언이던 아니면 제가 읽었던 책에서 좋은 구절이던 너무 이런 좋아요. 것들을 네. 하나씩 이제 하는데 오늘 첫 시간이라서 1번입니다. 이건 소수의 법칙이라는 뭐 책에서 본 건데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미래 예측이 이토록 별 볼 일 없으니 우리가 직접 해보자.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면 좀 대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전문가인지 점쟁이는 아니니까. 그 대신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펀드 매니저다라고 생각하고 운영 전략을 짜보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내 자산이 작으니 나는 이렇게 해서 몰방을 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분산 투자가 좋은 건 알지만 지금 난 자산이 작으니 몰방을 해서 수익이 커지면 분산 투자할 거야. 이렇게 의외로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것 말고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펀드 매니저라면 어떻게 어떤 주식을 잘 선점할 것인가 이런 것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 단계 투자를 레벨업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오늘은 이것을 한마디로 뽑았습니다. 마음가짐을 전문가처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좀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 그러니까 지금 그 상대방을 생각해 보라는 게 우리가 내 주식이 좋아서 이 주식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가가 계속 빠져.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좋다라고 보지만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이 주식을 나쁘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 해요. 내가 맞고 너희 틀렸을 거야. 언젠간 내가 이길 거야. 주식과 싸우죠. 그러다 장렬히 전사하죠.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물론 맞다라고 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신념을 흔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왜 이게 빠질까라고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 말은 참 좋은데 네.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수천억 규모의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한 종목에 대한 비중이나 여러 가지 이제 자유롭게 할 수 그렇죠.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래 나도 수천억 규모의 내 천만 원이 천억이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좋아 보인다든가 아니면 뭐 태광산업 같이 투자해볼 거야. 내가 한 주가 100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의미로 알겠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 봤을 땐 몰빵이 최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요 코너는 제가 여기 네. 보면 출판사랑 그 출처까지 다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PPL인가요? 예? PPL인가요? 아니 저는 뭐 앞으로 수많은 책들을 소개할 거고요. 네네. 단 국내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원서를 좋아요, 읽을 실력은 좋아요. 안 되기 때문에 국내에 제가 나와 있는 책을 읽은 것 중에서 이렇게 하나씩 한 꼭지씩 네. 다음엔 오늘의 한마디 2. 터틀 이어지는 트레이딩에서 고르실 것 차영조. 같고요. 예, 물론 이제 아. 그럴 가능성도 높죠. 네. 그런데 예. 좋죠. 일단은 또 이제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출처도 적어 주시니까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으시고 더 읽어보고 싶으시면 실제로 책으로 봐도 뭐 저희랑은 좋으시겠네요. 아무런 그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 드신다라면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구매하셔서 아니면 뭐 도서관에서 빌려 보셔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20분 정도 이제 소장님이 네. 쫙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아마 네. 일단 오늘 막 장이 너무 좋지 않고 근데 국장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나 전반적으로 세계 곳곳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거 지금도 코스피도 코스닥도 다 예전 수준으로 후퇴하고 상황이 안 좋은데 앞으로 더 떨어질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일단은 두 분께 좀 그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더 떨어집니까? 한마디 해주시죠. 소장님 오늘 준비 많이 하셨는데. 마치 그러니까 제가 덜 떨어진 놈처럼. 오늘 좀 아이고 센데요? 위험한 발언을. 네. 아니 제가 덜 떨어졌다고요. 제가 덜 떨어졌다고. 네, 제가 덜 예. 떨어졌다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지수는 저는 뭐 바닥은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극단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보느냐, 기본적 분석으로 보느냐를 구분 먼저 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는 분들은 2,400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기본적 분석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PBR 1배 수준 정도에서 멈추지 않겠는가 보시는 분들도 있는 상황인데 저는 후자 쪽에 좀 봅니다.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바닥에 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서 크게 걱정할 정도로 이제 더 이상 빠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제 종목별로 문제가 되겠죠. 종목별로 뭐 저는 대형주나 경기민감주는 오히려 좀 덜 빠질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과도하게 성장주로 올랐었던 부분들 또 그리고 우리가 그 위드 코로나 관련주에서도 여행주 같은 경우 저는 오늘 빠지기 시작했습니다만 이거 바닥에 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늘 빠진 게 한 번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업종에 따라서 조금 차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오늘 종가에 진짜 100% 다 베팅하고 싶었습니다. 2,700 미치면은 저는 사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이어서 베팅을 다 하려고 하다가 제 귀에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버럭 소장님의 어떤? 그 비명. 이게 다 된 것 같아! 이러면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또 비명이 막 들리다 보니까 일단 참았습니다. 참고 필요한 종목 딱 2종목만 샀고요. 네, 그런데 2,700을 왜 의미가 있다고 보냐면은 그때 저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서 그 약간 왜곡된 현상 때문에 2,600까지 갔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거를 빼고 여러 징후를 봤었을 때 특히 지금 많이 얘기하는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 뭐 이런 얘기들은 다 반영된 것 같고요, 시장에.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원자재 유가 뭐 올라간 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다 반영됐다고 생각되고 있고 그런 상황 쪽에서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주식 시장이 당연히 타격받는 건 맞겠죠. 하지만 다 됐다라고 한쪽 쪽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사고 싶죠. 아, 그래요. 사고 근데 싶은데. 저는 군부대가 일부 철수한 거라서 긴장이 완화되긴 했는데 좀 시장은 안심해도 되는 건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러면 제가 왜 그래도 90%는 사고 싶은데 10%가 막았냐면 네네. 혹시 모르니까 아, 10%의 확률로 전쟁이 네네. 나면 그때 사자. 이런 마인드가 더 커다 보니까 네. 제대로 다 베팅은 못했는데 또 지금 마인드면은 이 상태에서 혹시 아마 종목들 뭐 대여섯 종목 갖고 계시고 아마 지금도 계좌가 또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해서 크게 손 타격을 받으시고 좀 많이 망연자실하실진 몰라도 앞서 소장님 얘기 잘하신 것처럼 계좌에 있는 종목에 따라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낙폭 컸던 게 1차로 나오겠죠. 하지만 이거 빼고 일정 부분 돌리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 낙폭 과대 종목 말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면서 갈 수 있는 종목들 이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종목의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다들 힘드니까 손 놓고 계시는데 손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이제 지금 막 또 15일이니까 오늘도 실적 발표 되고 했겠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딱 일주일 전부터 돌리셔서 그 다트 보시게 되면은 그 30% 이상 영업이익 순익 변동하는 거 그 정렬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검색어로 키워드로. 다트 들어가면 따로 그렇게 정렬이 돼요? 제가 해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옆에 들어가 보긴 뒤에서- 했는데 그렇게까지 정렬이 되는지 모르고 있어가지고. 네, 다 됩니다. 그렇군요. 검색식으로 네. 들어가게 되면 하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뭐 시총 1,000억 미만은 또 모르다 보니까 그거 빼고 한 1,000억 이상으로 해서 소팅을 해서 한번 종목들을 쭉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게 아마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4분기를 중심으로 보고 그래도 크게 훼손받지 않고 어느 정도 실적 나온 회사들 쭉 소트해 보게 되면 네. 지금까지 제가 본 쪽에서도 의외로 IT 쪽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흐름 보게 되면 시장이 얘기하는 바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서 선정해서 시장 타이밍 타이밍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시장은 뭐 또 많이 빠지면 또 많이 좀 올라오겠죠. 그런데 그런 쪽에서 종목 선정이 필요한 타이밍이다. 타이밍이 안 중요하다면서요? 네, 타이밍이. 저는 그 다트 활용법을 한 가지 더 지금 말씀드리면 네네. 지금 이제 김일수 대표 좋은 말씀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종목에 따라서 실적 발표가 있었어 의구심을 나타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다트 웹이 있어요. 웹을 핸드폰에 까시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가시는 종목을 클릭해 두세요. 그러면 공시가 나올 때마다 알람이 울립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그래요? 많아요. 좀 어플 네. 있는지 몰랐어요, 다. 어플이 있고요. 어플 까시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뭐 현대차 관심 있다 클릭해 놓으면 공시가 나올 때마다 알람이 울려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데 저도 몰랐네요. 그거 유료 아닙니까? 무료예요. 유료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무료고. 네. 그다음에 갑자기 이러시면 헷갈려지는데요. 일단 한번 알아보시고. 예, 다음- 그다음에 저는 또 이 지금 전쟁 관련해서 네네. 오히려 저는 전쟁 관련된 지금 이슈가 증시에 저는 선순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순환이요? 네, 왜냐하면 네. 지금 주식 시장이 빠지는 게 전쟁 때문에 빠지느냐, 체력 때문에 빠지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두 가지 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증시가 변동성이 확대되기 시작했잖아요.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동안에 2021년에 그 성장주들이 막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조정을 받고 싶을 때 전쟁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 올라오다가 조정을 받는 것들이 뭐 2,700선이다 그러면 2,700선이 멈추지 않죠. 좀 더 밑으로 멈췄다 올라오죠. 근데 그러면 시장이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전쟁이 한꺼번에 시장을 확 조정을 시켜버리고 전쟁이 시장의 물줄기를 바꾼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항상 모든 전쟁이 긴 시간으로 보면 단순한 노이즈였고 그게 시장이 다시 원래 방향을 찾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저는 전쟁 우려 때문에 빠지는 것들은 기왕에 빠져야 될 종목들이 한꺼번에 잘 빠져주고 오히려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바닥에 보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혹시 이사님께서는 뷰가 지금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뷰. 날카롭지 못한데 두 분이 해주신 말씀이랑 사실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많이 빠진 만큼 언젠간 오를 텐데 그 경로가 뭐 V자일 거냐, W자일 거냐, 그 레벨은 어디까지 갈 거냐 예. 여기에 대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 과거에 이제 1950년도 이후로 전쟁이 났을 때 회복은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기간이
뭐 일주일에 끝났을까 아니면은 뭐 2달이 걸렸을까 이 차이가 있었고요. 예. 한 1990년 이후로 보면 한 5% 내외 조정받고 다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네네. 사실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전쟁 때문에 만약 빠진다 그러면 네. 그거로 인해서 피해받는 종목들은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선정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 계좌가 빨리 올라오느냐 늦게 오르느냐 그 차이가 좀 생기겠죠. 그 늦게는 올라오겠죠? 어쨌든 늦게라도 네. 늦게라도 올라. 그리고 저는 전쟁 지역이 이게 중동이나 뭐 저쪽 파키스탄 이런 쪽들이 아니라 파키스탄 죄송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지역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사막에다가 미사일 쏟아붓는 거하고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네. 이게 지금 고도화된 도시에다가 미사일 쏟아붓는 거는 좀 다르죠. 네. 그런 것들은 뭐 러시아나 미국도 바라지 않을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고도화됐어요? 그 저기 뭐 안 가보셨어요? 아니, 거기를 왜 갑니까? 거기 뭐 전 세계 안 돌아다니는 것처럼 왜 그래요? 자, 주식해야죠. 저희는 특정 지역과 전혀 어떠한 관계가 관계감과 없- 아니, 선입견이 그러니까- 없음을 알려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조금 그러니까 길지는 않을 거다. 이게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아니고 전쟁이 진짜 막 뭐 몇 년 동안 뭐 몇 네네. 개월 동안 이루어질 정도로 그렇게 해서 도시가 완전히 잿빛으로 변할 정도까지는 네. 안 될 가능성에 저는 무게 중심을 두고 투자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침공이 절대 되질 않기를 바라고 또 그렇죠. 전쟁도 일어나지 네. 않기를 바라지만 저희가 좀 상황을 가정해서 대비를 하거나 인지를 네.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사실은 또 이제 관련해서 계속 원자재나 유가 이런 움직임도 저희가 주목해서 보고 있잖아요. 반도체, 수입 물가 이런 거랑도 좀 연관이 다 돼 있으니까 이쪽 업종도 좀 주시해서 봐야겠다라는 목소리도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두 분? 반도체 전문가에서 한 말씀 하시죠. 대표님 먼저 저는 해주시나요? 유가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 게 있어서. 제가 반도체 전문가예요? 그렇죠. 네. 큰일 날 소리 하시네요. 아, 네. 수석인데. 뭐 반도체 전문가에 돌 들어가요? 아니요, 뭐 죄송합니다. 기기 사이트 수석이라고 나왔잖아요. 네. 반도체 쪽 오늘 보니까 그동안 좀 잘 가던 SK 하이닉스 흔들렸는데 네. 뭐 어제까진 별일 없다가 또 오늘 와서 랜드 플래시 뭐 또 얘기 나오고 있고 뭐 그냥 지 맘대로 하라 그러시죠. 근데 또 이 추세는 뭐 큰 변화 없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특히 만약에 수입 물가가 어떻게 보면은 뭐 반도체에 들어가는 뭐 재료나 이런 쪽이 가격을 올렸다. 못 올릴까요? 과연? 그런 쪽을 봤을 때 또 하나 제가 눈여겨보는 게 네. 요즘 대만 증시를 보게 되면은 대만 증시도 아시아 쪽이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으르렁거리면 중국과 대만도 으르렁거리는 또 하나의 뭐 국지전 발생할 수 있는 또 이런 쪽이겠죠. 그런데 왜 주가가 저렇게 단단할까요? 대만 증시는 지금 고점 쪽에서 약간 꺾인 정도, 네. 약간 좀 피곤하네 뭐 이런 정도. 그리고 단단합니다. 그런 상황을 봤었을 때 일단 물론 저희가 알고 있는 TSMC 있고 미디어텍 있고 이 걸출한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올해 실적 전망 상당히 좋게 발표하고 있죠. 그런 쪽에서 탄탄하게 움직이는 흐름인데 근데 반대로 뭐 물론 비메모리와 메모리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지금 한국 증시에 대해서 체력을 약하게 만들 요인일까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대만과 한국은 거의 동일시했다가 지금은 왜 그들만 그러고 있고 우리는 저 밑에 와 있을까? 라고 하게 되면 네. 좀 짜증나죠. 짜증나요. 그런 저한테 짜증내지 마시고요. 아니, 제가 대표님께 그거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네, 네. 있어 보였어요. 눈빛이 따가웠어요. 예. 아, 삼선을 너무 오래 들고 있었더니 네, 순간 감정이입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감정이입 되죠. 네, 이런 TMI였죠? 시장에서. 예. 네. 그래서 네. 이런 전반적인 경향도 봤었을 때 뭐 이제 국내 증시의 여러 가지 특성도 물론 있겠지만은 아마 기조 자체로는 반도체에 대해서 뭐 수입 물가에 따른 영향으로 뭐 움직이는 부분들은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쓸 것 같고요. 지금 제 생각엔 계획한 대로 삼성전자 올해 계획한 대로 목표한 이제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비메모리를 얼만큼 올해 성과를 내주느냐 네. 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지금 거의 한 2분기 정도쯤에 또 의미 있는 숫자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이거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 쪽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메모리에 대한 약간 업사이드가 더 줬대줘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는 약간 올해 그냥 낸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이런 쪽의 변화를 체크하게 되면 네. 뭐
그나마 그래도 덜 빠진 종목이죠 시장에서. 저는 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다. 네. 아까 전에 이제 그 실적 시즌이라고 하셔서 네. 이제 IT를 좀 좋게 실적 나온 것들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종목 말씀은 못 해주시겠지만 세부 섹터를 보면 IT에서 어느 쪽을 좀 보는 게 좋을까요? 뭐 할 수는 있는데요. 네네네. 워낙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네네.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운 그렇죠. 입장이고 네. 솔직히 제가 보고 체크하는 것 중에서는 일단은 뭐 잘 아시는 기판 쪽이죠. 네. FCBGA는 워낙 탄탄한 쪽에 증설 다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버티다가 이제 오늘 또 좀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오늘 흔들리는 자리들이 거의 다 의미 있는 지지권들에 다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도 괜찮은 것 같고 특히 이제 소부장 쪽에서도 이제 보통 오셋이라고 하는 쪽 특히 뭐 하나마이크론도 뭐 근데 이쪽이 보다 보니까 실적이 좀 괜찮다 싶으면은 증권사 리포트가 동시다발적으로 다 나와요. 하루에 다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매매하는 입장 쪽에서는 왠지 사기가 싫어요. 리포트 다 나와서 다 옵사이드 시켜 목표가 다 상향시켜 놓게 되면은 좋은 거 알겠는데도 일단 손이 안 나가는 이런 청개구리화된 부분들. 그리고 또 의외로 저희가 잘 체크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2차 전지 보호회로라고 하는데 패키징 할 때 보게 되면 새로운 분야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자담배. 이게 저희가 너무 좀 과소평가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렌텍, EM텍 또 ITM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어요 생각보다. 네.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의외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흡연자의 입장으로서는 냄새 싫고 그리고 또 건강도 생각하고 그러면은 다 이제 관련형 전자담배로 넘어가는 추세인데 거기서 이제 KTNG가 성과를 내고 있고 이 BAT라고 하는 회사가 근로죠 브랜드가 이쪽이 성과가 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주를 생각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많이 성장할 것 같거든요. 이런 쪽도 실적 잘 나오는 거 보니까 이런 세부 분야들도 하나씩 또 챙겨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투자자로서 김민수 대표가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예? 갑자기 왜? 왜냐하면 이렇게 담배 업체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흡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게임 업체를 알기 위해서 스스로 게임도 해보시고요. 이거 칭찬 맞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디스하는 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니 그 이사님 아시잖아요. 피터 린치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직접 일상생활에서 체험한 주식을 사라. 맞습니다. 그 네, 대표적인 지금 네. 이 모범을 보이신 분이에요. 그러면 김 대표님. 주류업체 하려면 또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맛도 비교라고? 그렇죠. 공사 다 망하시겠네요. 저는 다 망하겠는데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하겠어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뭐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애널리스트 분들 우리가 지금 반도체 정말 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투자자분들에서 보면 뭐 용어 겨우 이해하는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기준점을 그나마 삼는 게 애널리스트 분들의 리포트를 통해서 기준점을 좀 삼지 않습니까? 네. 단기적이건 중기적이건. 근데 작년처럼 애널리스트 분들의 리포트가 극과 극을 달린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연초에 좋다가 그다음에 뭐 피크아웃 찍었다가 또 연말엔 또 좋았다가 지금 또 바뀌고 막 물론 이제 국내와 외국사가 또 다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뭔가 기준점이 좀 사라지는 것 같다라고 해서 조금 아쉽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가 부분들을 보면 저는 지금 뭐 유가는 쉽게 안 내려올 지금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도 지금 유가는 저는 두 가지 관점이 맞부딪혀 있다라고 봅니다. 뭐냐면 2020년에도 유가가 한번 올랐는데 그때는 유동성으로 올랐다라고 보여지고 그때는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근데 네. 그 유동성으로 올라왔던 것들이 아직도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근데 뭐 그 큐티를 시작하면 유동성이 회수되면 결국 원자재 가격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한편으로서는 지금 수요가 견인하는 거잖아요. 수요가 견인하다 보니까 유가가 안 내려가고 있는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오히려 오늘 항공주들 빠졌잖아요. 물론 항공주들이 빠진 게 미국에서 네. 그 여행 금지 권고를 내렸기 때문에 빠졌는데 항공주들이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할 때 여행을 재개하면 항공사들이 이익을 볼 것이야라고 생각하시죠. 지금 일본도 3월부터는 비즈니스하고 유학생들은 받아들인다고 하니 당장 일본 길도 열리게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항공사들 입장에서 보면 자유롭게 지금 소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 열리고 더군다나 일부 열렸지만 지금 비행기를 다 못 채우잖아요. 방역 규칙 때문에. 근데 지금 유가는 2배 올랐죠. 그렇게 되면 항공사들의 이익은 늘어날까요? 단순한 여행을 간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저는 그래서 항상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간 싸움에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작년 뭐
대표적인 하나투어 같은 경우 작년 10월에 전 직원을 출근을 시켰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출근 안 시키다가 네. 그러면서 홈쇼핑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때리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2022년부터 여행 간다. 그 예약도 받았는데 갑자기 오미크론이 확 튀어 들어온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저도 차 안에서 여행사 광고 지금도 나와요. 왜냐하면 이건 얘네들이 예약을 걸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행사나 항공사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얘네는 한계 기업들이 나타날 거다. 결국 앞으로 좋은 시절이 분명히 올 거지만 좋은 시절까지 버티는 기업과 못 버티는 기업의 옥석 깔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팔아요? 예? 팔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네. 그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꼭 팔든지 아니면 내가 그거를 단단히 마음 먹든지. 그럼요. 그 옥석 가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장님? 그러니까 제가 기준점을 지난번에도 제시해드린 것처럼 저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는 이렇게 쉽게 구분해드릴게요. 내 주머니에서 지금 돈을 빼가는 기업과 미래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갈 기업을 구분하자. 지금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고 있는 기업은 BJF 리테일, CJ CGV, 그 다음에 뭐 먹거리들, 그 다음에 뭐 FNF, 한세실업 이런 거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고 있잖아요. 백화점. 미래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갈 기업 어마어마하게 전 쏟아붓고 싶습니다. 여행, 항공. 이건 내 주머니에서 돈을 안 빼가고 있잖아요. 빼가는데요? 뭘 빼가요? 예약하면 예약비 나가지 않습니까? 아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구분하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특히 뭐 카지노 같은 경우 열면 된다라고 하는데 카지노 같은 경우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와 줘야 되잖아요. 들어와 주냐 강원랜드 아니고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지 않으면 언제 들어올까요, 얘네들이? 그렇게 된다라면 이거는 좀 지난한 싸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외부 변수가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눈에 보이지만 피크아웃을 찍겠지만 갑자기 무슨 진짜 내일 아침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다 그러면 또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쉬운 투자는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도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 뭐 완전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기준으로 자기 자본이 적자로 돈 기업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리오프닝 주식이라고 하는 것 중에 네. 분명히 아마 자본 구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회사들일 거고 주주 가치 희석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하고만 봐도 리오프닝에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접점을 달리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엔 CJ 프레시웨이가 있는데 네. 이사님 혹시 아십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네네. 네. 네.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 사실을 물어보는 전문가한테 지금 상담하는 중이에요. 상담 그러니까 본인 그러니까 약간 사심 채우기 방송 제가 커플입니까? 프레시웨이를 지난번 어차피 다음 주에 버럭 소장님 안 나오시니까 예? 예. 개별 종목에 대한 뭐 매수 매도 추천은 저희가 할 수는 없어서 네. 아니, 그냥 그냥 비유만 개인적인 말씀을 비유. 드리면 예, 예, 예. 이제 올해 가이던스를 사실 되게 세게 줬어요. 많이 올렸더라고요. 네, 많이 지금. 올려줬고 거기에 대비해서 주식이 되게 어떻게 보면 싸 보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기업이 이제 식자재 하는 데 있어서 네. 가격도 많이 인상을 했고 또 이제 그 기업이 하고 있는 매출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믿어주는 음. 분위기라고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커피 안 살래요? 두리뭉실하셔가지고. 그것도 왜냐하면 업계에 네.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네. 발언 하나하나가 다 아유, 컴플라이언스 그럼요. 걸립니다. 예. 예. 고민스러우시죠. 예. 예, 예. 그래도 이 정도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시면 따로 네. 이제 게스트로 모시고 오늘은 또 진행자시니까 네. 그러지 말고요. 저희는 끝나고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다니시다가 그 CJ 프레시웨어가 하는 구내 식당에 가서 밥을 2그릇씩 드십시오. 그건 소장님이 하실 일이죠. 제가 할 일은 아니. 전 평상시에 2그릇씩 아, 먹으니까. 그렇군요. 예, 예. 그럼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에.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아니 이사님 네네. 또 두 분께 여쭤볼 내용이 있으실까요? 뭐 아까 전에 이제 워낙 좋은 네. 말씀 많이 해주셔서 IT 얘기해 주시고 리오프닝 얘기해 주시고 사실은 이제 장이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 되게 좋잖아요. 네. 그럼 반등을 한다면 저희가 뭐 첫 번째로 내일 만약 주식을 산다. 그러면 어떤 업종을 좀 봐야 되는지. 어렵다. 이거는 일단 내일 미국 시장의 섹터 한번 봐야 되고요. 네. 어디가 제일 강했을까. 근데 아마 미국 시장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에 가장 많이 꺾였던 게 성장주 쪽이다 보니까 일단은 반등은 성장주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먼저 움직이되 제가 보기에는 성장주 내일 그래서 국내에서도 같이 동반적으로 아침에 급등한다고 그래서 이것 따라가는 거는 조금 좀 힘들 것 같고요. 뭐 내일 당장 사서 내일 뭐 5% 갭상했는데 거기다가 한 뭐 7% 8% 한 2, 3% 먹고 그냥 팔겠다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이런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그리고 그렇게 또 내일 아침에 사기엔 다 물렸는데요. 돈이 없는데요. 네. 이런 현상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네. 일단은
시장이 안정되면 먼저는 낙폭 과대가 움직인다. 그런 쪽에서 성장주가 움직이되 성장주는 올해 좀 조심해야 되겠죠. 예, 아무래도 그런 시각이다 보니까 여전히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아마 이런 사태 다 끝나고 3월 달에 금리 인상에서 변화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역시나 경미 지난번에 네네. 제가 경민이라고 해서 경기민감주를 버럭 소장님과 막 얘기하다 보니까 입이 붙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며칠 전에 촬영을 갔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경민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옆에 패널이 갑자기 깜짝 놀라더라고요. 대신증권에 네. 이경민 애널리스트가 이경민? 알죠. 팀장. 이분이 갑자기 옆에 계신 본인 부르는 줄 아셨구나. 갑자기 반말한다 싶은 그런 표정으로 있어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팀장님.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경민이라고 이제 안 하고요. 버럭 소장님 계시면 하겠지만 이제 못 보실 수 이러면 안 되구나. 예. 자꾸 그러시면 네. 한 2부에 갑자기 나오시지 않을까. 그렇죠. 링겔 맞으시면서 또 네네네. 제리 어디 갔어? 이러면서 나오시겠죠. 예, 조심하겠습니다. 아까 상황을 보니까 네. 오늘은 못 나오세요. 오늘은 안심하셔도 돼요. 오늘 마음대로 아니, 찍고 까고 오늘은 최소한 오늘은 못 나오세요. 네네네. 그렇죠, 하셔야죠. 이사님이 하신 질문 소장님. 아까 저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 전 조심스러운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님이 질문하시는 의도도 알겠고 이사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자를 대변해서 말씀하신 건데 지금 상황에선 저는 투자를 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더 어려워져 가지고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나요? 그 수학 문제? 하여튼 어제 점심도 먹은 거 기억한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은 저 SNS에서 본 얘기인데 2020년은 초등학교 수학 시험지를 답안지 보고 풀던 시기다. 초등학교 수학을 답안지 보고 그다음에 2021년은 초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던 시기다. 초등학교 수학이야 뭐 되죠. 2022년은 고등학교 수학을 지금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법이 좀 더 어려워진 거예요. 이제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 전문가들만 풀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는 당분간 거리두기를 하자. 내일 올라온다 그래도 이건 아직까지 추세가 전환되기 전까지는 지금은 관망하자. 물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김민수 대표님 블로그에 오시면 좋은 종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열심히 보시고요. 그렇게 저희 공동 경영하나요? 네? 저는 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선전을 해주면 최소한 커피라도 한잔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물 드십시오. 예, 근데 어쨌든 블로그 광고는 제가 하고요. 예. 아무튼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살 종목을 찾아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당장 안 사더라도 이제는 내가 여기서 반등 기미가 보이면 무엇을 덥석 물 것인가. 그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지금은 쳐다보기 싫어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의외로 시장에서 이제 종목들 이렇게 쭉 서치하다 보면은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의외로 견주하고요. 오늘 또 시장에서 실적 발표하고 그래도 고개를 빳빳하게 들다가 밀렸지만 HMM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은 상당히는 이제 최대래요. 시작일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또 페노션 같은 경우도 잠깐 또 뱉긴 했지만 여전히 추세가 이제 중기 저항 때 다 올라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뭔가 변화가 꿈틀거리는데 이런 말씀드렸던 섹터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리오프닝의 수혜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를 통해서 리오프닝과 함께 그동안 이제 공급 병목 현상 나오고 항만 적재 역사 나왔던 게 풀려가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에 또 가장 상단에 있는 종목들이고 거기서 직접적으로 실적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해운주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가격 운임 P 그리고 또 물동량 Q 거기다가 이제 코스트 들어가는 C를 봤었을 때 운임은 계속 고공행진이죠. 행진에다가 이제 고점에서 약간 뭐 꺾이다 마나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물동량 Q가 문제였지 않습니까? 적체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렇게 운임 좋을 때 배 한 번 더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는 현상 쪽에서 이제 항만 쪽에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항만 노동자들 나오기 시작해서 이게 적체가 해소되기 시작하게 되면 Q가 좀 더 활발하게 돌아가는 거죠. 네. 그런 쪽에서 C는 문제가 뭐냐면 유가죠. 유가가 혹시나 뭐 또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을 때는 지금보다 만약에 좀 낮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분위기 봤을 때 해운 쪽은 좀 풀려가는 기조가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벌크는 뭐 좀 어려울 것 같고. 벌크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벌크는 아예 중국 봐야 됩니다. 중국 봐야 되니까 이제 벌크보다는 HMM 같은 상선을 봐야죠. 글로비스가 있죠. 글로비스. 네. 글로비스는 말로 하지 말고 글로 글로비스는 저거잖아요. 지네 거 대놓고 밀어주겠다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지금 현대차 매출 비중이
알아요. 저기 유럽 갔다가 저기 그 이런 차 싣고 오는 거. 또 이상 괜찮으세요? 네네 PCTC라고 해서 네. 저도 저 사실 개그 코드 괜찮으신지 여쭤본 거였는데 어지러우실 겁니다. 두루두루 괜찮으신 거죠? 뭐 하는 사람들이 타이밍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몸 개그도 가끔 합니다. 네. 당황스럽네요. 사실 저희도 이제 운송을 보는데 이제 그 컨테이너의 1위 선사가 AP 몰러 머스크인데 이제 그 회사가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하반기 전망, 올해 전망을 했어요. 하반기에는 좀 물동량이 풀릴 것 같다. 그러니까 적체가 좀 풀릴 것 같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PQC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가격, 물동량, 그다음에 코스트인데 아까 유가는 높아지는 방향이라고 하니까 정상화가 되면 그렇죠. C는 조금 계속 힘든 국면이 지속되는 거지만 지금 실적이 되게 좋은 게 운임이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동량은 늘 건데 물동량이 잘 풀리면 P는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죠. 약간 라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조금 반대로 보는 거고 말씀하셨듯이 글로비스는 사실은 제3자 물류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잘 풀리면 오히려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오히려 뭐 이런 그렇죠. 고민을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해봤습니다. 추천은 아니고요. 네. 이상한데요? 이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지금 김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컨테이너 이제 시중을 했다라고 보면 오히려 특수선인 글로비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전 세계에 있어서의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게 지금 물동량이 더 늘어난다라고 보죠. 지금 뭐 중국산 자동차도 그러니까 저기 유럽산 자동차도 중국에서 만들어서 지금 뭐 전 세계로 뿌려주고 있으니까. 근데 요즘 또 이상한 뉴스가 나오는 게 뭐예요? HMM의 지분을 정부가 산업은행 갖고 있는 거랑 또 어디죠? 합치면 한 40% 있죠. 정부 쪽에 갖고 있는. 네, 아무래도 산은이 갖고 있는데 오늘 이제 사실 주가가 아침에 빵 떴던 이유는 이제 글로비스 대표가 이제 H&M 대표로 옮기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대차 그룹이 H&M의 일대 주주가 되는 거 아니라는 기대감. 그렇죠. 네, 그런 게 조금 묻어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인물 테마네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현대차가 그럴 여력이나 이게 관심을 가질까가 일단 첫 번째 같고 지금 그쪽에서 안 그래도 좀 쓸 돈이 많은데 그게 만나라운 쪽이고 하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는 포스코가 아닐까 라는 생각도 살짝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그쪽 M&A 전문가도 아니고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이제 슬슬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저렇게 되네요. 예. 네. 근데 요거는 하나씩 오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시기에 투자 심리 어떻게 잡고 가는 게 좋을지 두 분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지. 네. 지금 오히려 매는 빨리 맞는 게 좋다. 우리 두 가지 매를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는 전쟁이고 하나는 금리에 대한 매인데 매를 맞으면 시원하죠. 매를 맞으면 시원한데 매를 맞을 때까지는 이제 움츠리고 있는 거죠. 자 때려라 이러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긴축하고 있는 건데 이럴 때 지금 여러분들이 계좌 열어보는 게 끔찍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보기도 싫고 안 봐요. 그래서 아예 열지 않습니다. 요즘에. 두렵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지금 이런 것을 저는 투자자라면 일반적인 심리는 계좌를 안 열어보죠. 근데 투자자라면 아픈 곳을 찔러야 된다고 봅니다. 열어봐요. 열어보고 네. 열어보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자산을 끌고 갈 것인가 대체할 것인가 지금은 고민할 때다. 그 기회가 이제 조만간 오니까 그러셔야지. 여러분들이 보기 싫다고 놔두는 건 투자가 아닙니다. 장기 투자가 아니고 방치죠. 장기 방치입니다. 방치한 주식이 효도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건 행운을 기다리는 거고요. 행운을 기다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 투자를 투자자로서 한다라면 지금 이 고통스러운 것도 투자자는 즐겨야 돼요. 즐긴다는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만 변태 같은데요? 좀 그래서 어폐가 있습니다만 이런 걸 견뎌낼 수 있어야 돼. 지금 여러분들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주식시장에 IMF 때보다 지금 덜 힘들어요. 서브프라임 때보다도 덜 힘들어요. 코로나19 막 터졌을 때보다 덜 힘들어요. 이게 어렵다고 하시면 투자자로서 한번 내 심성이 가능한가도 고민해 보시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은요? 그러면 가능하다고 하면 다 팔아요? 투자에 마인드가 팔라는 게 아니라 제가 저는 트레이더로서 사자 팔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팔 때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만약에 종목이 팔아야 되는 상황이면 지금 무턱대고 파는 게 아니라 대안 종목을 찾으시고 대안 종목이 나오면 그때 팔고 옮기시라는 거예요. 지금 무턱대고 팔아놓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되면 여기서 V자 만들기 일시적으로 나오면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날려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되 그 대신 여러분들이 내 종목이 이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시면 대안 종목을 찾으세요. 대안 종목이 나오면 팔고 사세요. 이런 테크닉한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듣던 얘기인데. 제가 지난번에 했었어요. 여기서 했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무슨 분리라는 분이 많이 얘기하고 다시는 내용입니다 요즘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분리. 저 하도 그분이 저를 표절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더 위대한 차 소장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내가 위대하니까. 위대.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또 주식은 뭐 제 뷰는 대부분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어제 제가 좀 미리 있어서 좀 부동산 쪽하고 관계자분하고 얘기를 하고 네. 좀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얘기를 해봤는데 주식으로 제가- 돈 벌어서 땅도 사세요? 좀 왜 이러세요? 좀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예. 딴지 안 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시장의 큰 흐름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금리가 올라가고 우리는 벌써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저희가 2, 3년 동안 느꼈었던 이 저금리에 따라서 충분히 느꼈던 거에 또 하나의 변화들이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이번에 최근에 뭐 1년 전에 사셨던 분이나 아니면 이번에 부동산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영끌해서 사셨던 분들 네.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식은 솔직히 해봐야 내가 그래도 뭐 지금 손에 30%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나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이게 내 인생에 올인한 내 자금이 아닙니다. 근데 부동산은 달라요. 보통 보면 부동산은 내가 규모도 크고 어떻게 보면 30대나 40대 분들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내가 미래 창출할 금액까지 다 올인시켜서 대출까지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나와야 될 부분들이 금리 환경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훨씬 더 나올 때 내 포트폴리오를 이게 큰 자산에서 어떻게 변화시킬까를 먼저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닐까 싶어서 주식도 주식이지만 네.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투자 자산들도 한번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1부는 마무리하도록 빨리 끊으라고 하겠습니다. 하셔서 네. 저희들이 내가 그쵸? 그만했습니다. 저도 확실히 오늘 네. 제작진분들께서 빨리 끝내라고 하셔서 이진우 네, 소장님이 저도 안 끝내겠습니다. 계시니까 네. 훨씬 부드럽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버럭 소장님 그립습니다. 어서 저도 왕쾌하고 그립습니다. 오십시오. 배신이죠. 왜냐면 금요일이 있으니까. 물론 이사님과 함께해서 매우 행복하기도 네, 합니다. 네. 네. 이것도 자, 이상한데? 예. 그러면 일단은 저희 또 2부 금방 이어가야 하니까 1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우리 톰 제리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민수 대표님, 사영주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